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독일의 문호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준비하였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출간된 괴테의 서한체 소설이죠. 이 작품은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 인기는 작품 속에 베르테르의 의상이 유행할 정도였고, 심지어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의 베르테르 효과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소설은 주인공 베르테르트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옮겨 살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곳에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로테라는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확신한 베르테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과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고민했던 다른 친구의 자살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는데, 사회에 융화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데 서투른 젊은 예술가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죠. 독일 문학을 세계 문학의 반열로 올려놓은 작가 게테, 그리고 그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1771년 5월 4일) 이렇게 떠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요. 인간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네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네를 사랑하면서도 자네를 떠나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기쁘다니 말이야. 나는 자네가 나를 용서할 것을 알고 있다네. 자네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 운명이 선택하는 것일까? 불쌍한 레오노레. 허나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네. 제멋대로겠지만 열정적인 자네의 누이가 나와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가슴속에 나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것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정말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일까? 내가 그녀의 감정에 불을 지핀 것은 아닐까? 그래, 우린 그다지 재밌지도 않은데도 즐겁게 웃어대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이렇게 한탄이나 하다니,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지. 친구여, 내 나아질 것을 약속하겠네. 운명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조그마한 불행을 부질없이 되새기던 그런 습관은 이제 그만두겠어. 나는 현재를 즐기고 과거를 흘려보내고 싶다네. 언제나 자네 말이 옳았어, 내 친구요. 만약 인간이 그토록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나간 불행을 되씹지 않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있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었을 거야. 나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어머니 일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전해주게. 숙모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니가 얘기한 것과 달리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밝고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분이었지. 나는 숙모님에게 유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가 불만을 품고 있다 설명했고, 숙모님은 그래야 했던 사정과 원을 얘기해 주었어.
숙모님은 제시한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걸 넘겨줄 수 있다고 했지.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말일세. 아무튼 더 길게 쓰고 싶진 않네. 그냥 어머니에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전해주게. 나는 이 작은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오해와 태만이 악의적인 계략이나 술책보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았다네. 덧붙이자면 나는 이곳에서 평온함을 되찾았다네. 전국 같은 이곳에서의 고독은 내 심장에 위안을 선사해주고 지금 같은 젊은 계절은 종종 두려움에 떠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이곳의 나무들과 구석구석의 풍경은 풍성한 꽃다발처럼 아름답다네. 나는 그저 이곳에서의 한 마리의 풍뎅이가 되어 먹이나 찾으러 떠나고 싶네. 이 도시 자체가 그리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경관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그것이 아마 고인이 된 엠백작을 움직여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도록 했겠지. 정원은 의외로 소박하다네. 이곳에 들어서면 조예가 깊은 정원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식물을 그대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바로 느끼게 될 수 있어. 나는 백작이 즐겨 찾았던 자리이자 나 역시 좋아하는 장소인 다 쓰러져가는 이 정자 앞에 앉아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네. 이 정원의 주인은 곧 내가 된다네. 아직 며칠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원사도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겠지. 5월 10일. 나의 영혼은 멋진 쾌활함에 사로잡혀 있다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즐기고 있는 향기로 가득한 봄날 아침처럼 말일세. 나는 혼자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영혼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이곳의 생활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네. 평온한 존재감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 내 예술적인 감각 역시 조용히 그 고요를 견디고 있지만 말이야. 요즘은 스케치 하나, 붓질 한 번을 알 수 없다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처럼 내가 위대한 화가인 적이 있었을까 싶네. 아름다운 계곡에는 나를 감싸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높이 떠오른 햇살은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어둠에 잠긴 숲 표면을 어루만지다 단 하나의 빗줄기만이 이 성스러운 어둠을 뚫고 숲속에 환한 빛을 비춘다네. 나는 졸졸 흘러가는 냇가 옆 무성한 풀밭에 누워 땅에서 솟아난 수많은 신기한 풀들을 지켜보곤 하지. 그 풀들 사이사이에 다양한 모양의 수많은 벌레들,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자그마한 벌레들이 오글거리는 모습과 날벌레들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감싸 안고 이끄는 따뜻하고 다정한 입김을 느낀다네. 친구여, 내 눈꺼풀 위로 황혼이 물들고 내 주변의 세계와 하늘이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처럼 내 영혼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면 나는 자주 그리움에 젖어 생각에 잠기곤 한다네. 아, 내가 자네에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이렇게나 충만하고 따뜻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신의 거울이 되는 자네의 영혼처럼 그 종이가 자네 영혼의 거울이 되도록 그것을 종이에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허나 나는 거기에 매번 실패한다네. 이러한 현상의 숭고한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겠지. 5월 12일.
이곳에 공중을 떠도는 무수한 영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전상의 환상이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허나 이곳에서 나는 내 주변의 것들을 전부 낙원처럼 느끼고 있어. 이곳 조입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 멜리진과 그녀의 자녀들처럼 나도 그 샘의 마력에 끌려 반하고 말았다네. 저 작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둥근 지붕이 세워진 곳이 나오는데 그 지붕 아래에 20계단 정도를 내려간다면 대리석 사이에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다네. 그 위를 덮고 있는 둥근 지붕, 주변을 에워싼 높은 나무. 이곳의 시원함은 나를 매료시키고 전율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이곳에 1시간씩 앉아있곤 하네. 그러다 보면 마을 아가씨들이 이 성스러운 물을 길러오는 것을 본다네. 그것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가장 순박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지. 그거 하나, 예전엔 왕의 딸들도 직접 물을 길렀다네. 그곳에 앉아있노라면 예전 가장부 시대에 그랬을 법한 모습들이 생생히 떠오른다네. 아마 아버지들은 이 샘에서 서로를 알게 되어 아이들을 혼인시켰겠지. 이 샘 주변을 떠도는 자유로운 영혼들처럼 말이야. 무더운 여름날, 힘겨운 여정에서 돌아와 샘물의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아마 이런 기분을 알지 못할 거야. 5월 13일. 자네는 내 책들을 나에게 보내줄 줄 물었지만 친구여, 제발 그러지 말게. 나를 그것들로부터 좀 놓아주길 바래.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가르침이나 격려, 자극도 받고 싶지 않다네. 이미 스스로 충만한 내 가슴에 필요한 건 자장가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있어. 하긴 내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친구여, 슬픔에 잠겼다가 곧 방탕함을 보이고 또 달콤한 연민의 감정이 곧바로 파멸의 열중을 휩쓸리는 내 모습을 곤혹스럽게 지켜봐야 했던 자네에게 말일세. 나 역시도 이 가련한 마음을 병든 아이처럼 대하고 있다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야. 5월 15일. 이곳에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져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몇몇 생겼다네. 특히 아이들이 말이지. 처음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때 그중 몇몇은 내가 그들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어. 허나 나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진 않았네. 다만 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확실해졌을 뿐이지. 약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평민과 가까이 지내면 손해를 볼 것처럼 냉정하게 행동한다는 거야. 그들은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에 손상될 것처럼 평민과 늘 냉정한 거를 유지하며 지내지 않나. 아니면 일부러 겸손한 척 행동하여 자신의 오만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경박한 무리도 있다네. 나는 우리가 모두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네. 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천한 무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패배가 두려워 적을 피해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얼마 전 난 샘가로 가다가 어린 하녀를 보았네. 그녀는 샘가 계단 안쪽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이도록 도와줄 사람이 오지 않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지. 나는 아래로 내려가 그녀를 쳐다보았어. 아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다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점점 새빨갛게 되더니 아니에요, 나리 라고 소리쳤지. 사양할 필요 없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또 아리를 머리에 놓았고 나는 그녀를 도왔지. 그녀는 감사를 표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네. 5월 17일. 나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다네. 허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나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나를 좋아하고 친근하게 대해준다네. 근데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주 짧은 길뿐이기 때문이지. 만약 자네가 여기에 어디에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네. 지극히 다른 그 어디의 사람들처럼 평범할 뿐이라고. 인간이란 존재는 다 그런 비슷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살기 위해 허비하고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그것을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인간이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네. 나는 가끔씩 나 자신을 잊고 그들과 함께 아직 인간이기에 허락된 즐거움을 만끽한다네. 잘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거리낌 없이 악이 없는 농담을 주고받거나 마차로 산책에 나서거나 무도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는 일들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는다네. 하지만 나의 내면에 발산되지 못하는 다른 많은 힘들이 머물러 있어.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걸 영 마음이 편치가 않지. 그래, 가슴이 답답하게 쥐어오는군. 그러나 오해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운명이 아니겠나. 젊은 시절 친구였던 그녀가 떠나버리다니.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바보 멍청이.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려고 하다니. 하지만 한때 그녀는 내 사람이었어. 그녀의 심정을 느끼며 그 위대한 영혼과 함께했어. 그녀와 함께하면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졌지. 내가 하고자 했던 걸 모두 할 수 있었으니 말일세. 신이시여, 그때 내 영혼의 모든 힘이 남김없이 깨어나지 않았던가. 그녀와 함께라면 내 마음은 온통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 차 그것으로 자연을 휘감지 않았던가. 우리의 관계는 섬세하기 그지없는 감정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어우러진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나 지금 그녀가 나보다 먼저 겪었던 그 사건들이 그녀를 무덤으로 이끌고 말았다니. 내가 그녀를 잊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녀의 강한 의지와 그 고결한 관대함도 말이지. 며칠 전 나는 부이라는 밝은 인상의 청년을 만났다네. 그는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물론 그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배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네. 이것저것 아는 것이 꽤 많은 사람이긴 했어. 그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걸 듣고는 일부러 나를 찾아온 것일세. 그리고 바테에서 우드, 드필르에서 빈켈트만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식을 마구마구 떠벌렸다네. 그는 슐처의 이론서 첫 번째 장을 다 읽었으며 고대 연구에 관한
하이네의 원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그저 잘 들어주었다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개방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제후의 고위 관리야. 사람들의 말로는 그분이 9명의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가슴에 기품이 차오른다고 하더군. 특히 그분의 큰따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네. 그분이 날 초대해 주셔서 조만간 방문할 생각이야. 이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제후 소유의 사냥터 별장에 살고 있다네. 그리고 몇몇 괴짜를 만나기도 했는데 전부 어울리지 않게 우정을 과시하려는 것이 정말 참아주기가 힘들었다네. 그럼 잘 지내게. 이 편지는 아주 사실적이라 자네 마음에 들 것이라 생각하네. (5월 22일) 인간의 인생이란 그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나 역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왔네. 인간의 활동이나 연구 또한 한계에 부딪히는 걸 목도할 때 모든 활동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 그 목적은 겨우 우리의 빈약한 존재를 연장시키기 위한 건 외엔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는 해. 그 연구조차 꿈꾸던 목적에 이르면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해버리는 것이 감옥에 갇힌 채 형형색색의 그림과 밝게 빛나는 풍경을 벽에 그리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빌헬름,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침묵하게 만드네. 나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의 세상을 발견하곤 해. 그것은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기보단 지적이고 좀 더 어두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나 모든 것이 아련하게 떠다니고 나는 그 세계 속에서 꿈꾸던 미소를 짓는다네. 학교 선생들이나 학자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면서도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 하지만 어른 또한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길 위를 헤매고 있다네.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스켓과 케이크, 짜장나무 회초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아마 아무도 이런 사실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 생각하네. 내가 이런 사실을 고백한다면 자네가 뭐라고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어. 쟤는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테지. 아이들처럼 빈둥거리며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인형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옷을 갈아입히고 엄마가 과자를 숨겨둔 서랍 주변을 맴돌다 원하는 걸 얻게 되면 한입 가득 과자를 물고 더 줘 하고 외치는 것 같이 말이지. 또 그들은 하찮은 일이나 그들의 욕망에 화려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인류의 신성한 구원이라며 엄청난 일처럼 과장하고 떠들어다녀. 그게 그들의 행복이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녕 행복할 것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겸손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더네. 행복한 시민들은 자신의 작은 정원을 낙원처럼 가꿀 줄 알고 또 불행한 사람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도 묵묵히 앞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환한 태양빛을 1분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 그런 사람들은 고요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만족한다네. 비록 그들은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가슴속에 언제나 자유의 달콤한 느낌을 간직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야.
5월 26일. 자네는 마음에 드는 장소에 작은 오두막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내 취향을 알고 있겠지. 이곳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다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 발하임이라 불린다네.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참 흥미로운 곳이야. 좁은 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나 언덕으로 올라가면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지. 나이에 비해 상냥하고 활기찬 주점 안주인이 나에게 와인과 맥주, 커피를 달아준다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교회 앞에 있는 2그루의 보리수 나무야. 그 나무들은 넓은 가지를 뻗어 교회 앞 작은 광장에 그늘을 만들어준다네. 바로 그 조그만 광장을 농가와 창고, 들이 달린 큰 저택들이 둘러싸고 있더네. 그렇게 편안하고 아득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텐데. 나는 주로 주점에서 탁자와 의자를 내어달라고 부탁하여 커피를 마시며 호메롯을 읽는다네. 어느 아름다운 오후, 내가 우연히 그 작은 광장을 발견했을 땐 그곳은 참으로 고즈넉했다네. 모두들 일하러 들여나가고 없었어. 거기엔 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를 자신의 2 다리 사이에 얹히곤 바닥에 앉아 있었지. 2 팔로 아기를 감싸 안고 안락의자처럼 해주고 있었어. 그래, 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 나는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쟁기 위에 걸터 앉아 그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네. 1시간 정도 뒤에는 나의 의견을 전혀 더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훌륭한 구성의 흥미로운 그림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어. 이 일로 난 오직 자연에만 의지하여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네. 자연만이 영원히 풍요롭고 또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물론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찬미하는 것처럼 예술의 여러 규칙을 갖는 장점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어.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짓이나 나쁜 행동을 저지르지 않듯이 예술의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은 몸이 건조하거나 조악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법이지. 그러나 누가 뭐라 하든 모든 규칙은 자연의 진실함과 진정한 표현을 방해할 뿐이야. 그러면 자네는 이렇게 말하겠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규칙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무성하게 자란 덩굴을 잘라낼 정도일 뿐이야. 이보게 친구,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 사랑 같은 거 말일세. 한 청년이 어느 아가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열정을 그녀에게 바치고 그녀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루 대부분을 그녀와 함께 보낸다고 하세.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달고 달근 속물이, 그러니까 공직자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니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겠나. 시간을 잘 배분하여 일을 할 때 시간을 반을 쓰고 반의 시간을 그 아저씨에게 바치게. 재산을 잘 계산하곤 필요한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 그녀에게 선물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보네. 청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겠지. 그리고 나라도 그 청년을 관리로 등용하도록 모든 영주들에게 추천할 걸세. 하나, 그의 사랑은 끝장나버리는 거야. 그가 만약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도 끝나는 거지. 이보게 친구, 왜 천재의 물결이 둑을 뚫고 터져나와 자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은 이다지도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것은 천재의 물결에 요동치는 양쪽 강변에 지독하게
가게 점잖은 신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정자와 튤립의 화단, 제소밭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을 높게 쌓아놓은 자들이야. 그러고는 다가올 위험을 위해 모든 걸 대비하고 있지. (5월 27일) 내가 괜히 흥분해서 비유와 연수를 늘어놓느라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걸 잊었다네. 어제 편지에서 짧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림 같은 모습에 빠져 쟁기 위에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 저녁 무렵이 되자 발에 바구니를 건 젊은 여인이 멀리서 달려와 그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리쳤다네. 필립스,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했고 나도 담낼라며 일어나 그녀에게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큰 아이에게 긴 빵을 반 잘라주고는 작은 아이를 안아 올려 모송이가 넘치는 입맞춤을 내주었다네. 제가요, 글쎄. 그녀는 나에게 말을 이어갔다네. 우리 필립스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그네랑 흰빵과 설탕, 질그릇을 사러 시내에 다녀와야 했답니다. 나는 덮개가 떨어져 나간 그녀의 바구니 안에 담긴 그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네. 오늘 저녁에 우리 한스에게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말썽쟁이 큰애가 어제 남은 죽을 먹겠다고 필립스와 싸우다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큰애가 어딨냐고 물어보았다네. 그녀가 거의 몇 마리를 쫓아다니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애가 뛰어나오더니 둘째에게 개암나무 작은 가지를 건네주더군.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네. 그래서 그녀가 학교 선생의 딸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친척들은 모두 남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치려 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얘기했어. 남편의 편지에 답장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게 된 거죠.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동소식이 없네요. 왠지 그녀와 그대로 헤어지기가 섭섭했네. 나는 아이들에게 1크로이처씩 나눠주었다네. 내 소중한 친구요. 내 영혼이 방황을 멈추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일상의 범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며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것 외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일세. 그 후로 나는 그곳을 자주 간다네. 아이들도 나와 친해져 내가 커피를 마시면 설탕을 달라고 조르고 저녁엔 커피와 빵과 발효우유를 나눠 먹기도 하고 일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꼭 1크로이처를 나눠주는데 내가 예배 후에 그곳에 가지 못하면 대신 주점 주인에게 부탁해두었지. 그렇게 아이들이 나를 믿게 되자 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면 그 아이들은 나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흥분을 하곤 해. (5월 30일) 내가 전에 그림에 대해 얘기했던 이야기는 시에도 해당되는 얘기일세. 훌륭한 인식으로 핵심을 찾아내요.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 그러면 적은 것으로도 자유롭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시가 될 거야. 문학이나 그림이나 전원시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꼭 그것을 다듬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선을 거창하게 시작하는 걸 보고 무언가 큰 기대를 냈다면 자넨 또 실망할 거야.
이번에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젊은 농촌 총각분일 테니까. 늘 그렇듯 내 설명은 형편없을 테고 자네는 또 늘 그렇듯이 내가 과장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겠지. 이번에도 역시 발하임이라네. 그래, 발하임에서는 언제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곤 하지. 내가 야외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가 맞지 않아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었다네. 그때 젊은 농부 하나가 근처 농가에서 나오더니 지난번 내가 앉아 그림을 그렸던 젠가에 다가가 무언가를 고치며 분주하게 일을 하더군. 그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다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며 곧 친해지게 되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곧 마음을 터놓게 되었지. 그가 설명하기를 그는 어느 미망인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수가 참 좋다고 했어. 그는 미망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칭찬도 많이 했다네. 그런 그를 보고 그의 몸과 마음이 그녀에게 푹 빠졌다는 걸 눈치챘지.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전 남편에게 넌덜머리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나는 그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그가 그녀의 전 남편의 잘못을 지울 수 있도록 얼마나 자신을 선택해 주길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네. 그의 진실한 열정과 사랑, 진심을 분명하게 설명하려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얘기해야 할 정도라네. 진짜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어야만 겨우 그 몸짓이 표현하는 것, 조화로운 그 목소리, 그의 눈 속에서 빛나는 비밀의 불꽃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니네. 그의 전체적인 태도와 표현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걸세. 그래. 그것을 표현하려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을 뿐일 테지. 특히 나를 감동시킨 것은 내가 그녀와의 그의 관계를 오해하여 그녀의 정숙함을 의심할까 걱정하는 부분이었다네. 더 이상 젊지 않은 그녀가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매혹시켰는지,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는 그저 내 아내 영혼에서만 되새길 뿐이었지. 내 생애 통틀어 그렇게 강하고 뜨거운 욕망을 순수하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다네. 그래, 고백하자면 나는 그런 순수함을 생각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다네.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떠올리면 내 영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헌신적이고 다중한 모습이 내 뇌를 떠나지 않고 있어.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그 미망인을 만나보려고 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네. 미망인의 애인을 통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지 않나. 아마 그녀를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해. 내가 어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망칠 수가 있겠나. (6월 16일)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자네처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그저 나는 잘 지냈거니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일세.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는 내 심장을 깊게 파고들어버린 사람을 알게 되었다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알게 되었는지 조리있게 설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네. 나는 그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일 뿐 훌륭한 역사가는 아니니까 말이야. 그녀는 천사라네.
애인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안 그런가? 허나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지, 왜 그렇게 완벽한지 설명하기는 어렵다네. 그녀가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면 충분한 설명이겠지 않은가. 그녀는 몹시 총명하면서도 순수하고 또 몹시 선량하지만 굳건한 사람이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영혼은 언제나 고요하다네. 이렇게 자네에게 그녀에 대해 얘기하는 모든 말은 사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추상화에 불과하지. 아니야. 다음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자네에게 다 설명하겠네.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다시는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자네니 하는 말이지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벌써 3번이나 펜을 놓으려고 했다네. 말에 한 장을 놓고 외출하고 싶어서 말이야. 오늘 아침 일찍 나는 외출하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럼에도 자꾸 창으로 달려나가 해가 얼마나 떴는지 살펴보고야 말았다네. 그래, 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네. 이제 돌아와 저녁으로 버터에 빵을 넣으며 빌헬름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야. 그녀가 사랑스럽고 활기찬 아이들인 8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에 기쁜 일은 없다네. 계속 이렇게 써내려고 봐야 그래 처음처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 잘 한번 들어보게. 공직자 S를 알게 되었네. 그분에게 자신의 은신처와 그의 작은 왕국으로 초대받았다고 전에 한번 썼던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약속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마 그 조용한 곳에 숨어있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일세.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었는데 나도 그거에 참석을 했다네. 나는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 부탁했어. 그래서 마차 한 대를 빌려 그녀와 그녀의 사촌 언니를 무도회장에 데려가기로 했다네. 그렇게 가는 길에 샤롤로트 S라는 아가씨도 같이 데려가기로 한 것이야. 우리는 곧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될 거예요. 마차가 숲속으로 뻗치는 길을 따라 사냥터 별장으로 들어서자 내 파트너인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네. 아마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녀의 사촌이 덧붙였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왜죠? 내가 물었다네.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사촌 언니가 대답했어. 아주 멋진 신사분이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알아볼 겸 멀리 떠나 있는 중이죠. 그때 나에겐 그 이야기는 아주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었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 우리는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다네. 습한 날씨는 무척 더웠고 지평선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걸려 있어 여성분들은 전동이라도 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지. 나 역시도 그랬다네. 우리의 즐거움을 망쳐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안으로 달려나와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나는 안뜰을 지나쳐 멋지게 지어진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네. 그렇게 집 앞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선 난 내가 지금껏 본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어. 현관안 로비에는 11살에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6명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었다네. 적당한 키의 그 아가씨는 가슴과 팔에 분홍색 리본이 달려있는 아름답지만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그녀는 아주 다정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그의 나이와 식욕에 맞게 검은 빵을 나눠주고 있었지.
아이들은 그녀가 빵을 잘라주기 전부터 작은 손을 들고 기다리다 빵을 받고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천진난만하게 외쳐댔어.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네. 숙녀분들을 밖에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안까지 들어오시게 했어요. 옷 치장도 하고 외출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집안일을 해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나눠주는 걸 잊어버렸지 뭐예요. 아이들은 제가 나눠준 빵이 아니면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 나는 그녀에게 별다른 의미 없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행동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챙기기 위해 거실로 떠난 후에야 나는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어. 아이들은 나에게서 조금 떨어져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그중 귀여운 얼굴의 가장 어린 아이에게 다가갔다네. 아이가 뒷걸음을 칠 때 막 거실에서 나온 로테가 말했지. 루이스, 친척 아저씨와 악수해야지. 그러자 아이가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꼬마의 코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음에도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 친척 아저씨라뇨?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지. 제게 당신과 친척이 되는 행운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 그녀는 장난스럽게 가벼운 미소를 머금었어. 우리 일가 친척은 범위가 아주 넓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못난 분이라면 정말 유감이겠지만요. 로테는 집을 나서며 11살 정도 되는 제일 큰 여동생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말해주었고는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면 안부를 전해달라 말했다네. 아이들 2~3명이 그러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6살 정도 먹은 작은 금발아이는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더군. 하지만 쇼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는 로테 언니가 훨씬 좋다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의 2명은 마차뒤를 기어오르고 있었어. 내가 아이들 위해 부탁을 하자 로테가 나서 아이들에게 장난치지 않고 마차를 잘 잡고 있는다면 숲 입구까지 태워주기로 허락을 했다네.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여성분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 그들은 서로 드레스와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무도회에 참석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로테가 마차를 세우고 2 형제를 내리도록 하자 녀석들은 로테의 손에 다시 입을 맞추고 싶어 했어. 그렇게 그녀가 다시 동생들을 배웅하고 나서야 우리는 가던 길을 향해 출발을 했지. 내 파트너의 사촌 언니가 로테에게 얼마 전에 자신이 보내준 책을 다 읽어봤냐고 물었지. 아니요. 로테가 대답했어. 저에게는 별로였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나는 그녀가 아주 분명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서는 늘 새로운 매력과 정신이 반짝였어. 내가 본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광채는 점점 더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네. 저는 어릴 때는 말이죠.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어. 소설을 가장 좋아했어요. 일요일에 방 한구석에 앉아 미스 제니의 행복과 불행을 마음 깊이 함께 했었죠. 지금도 그런 종류의 책에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게 된다면 딱 제 취향에 맞는 책이었으면 해요. 나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작가가 좋아요. 내 삶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 가족의 삶처럼 재미있고 행복이 가득한 이야기를 쓰는 그런 작가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되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밀려오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느라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다네.
그녀가 스치듯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펼치자 나는 그만 자제심을 잃고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모조리 털어놓고 말았어. 나중에 로테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야 그동안 다른 사람이 조용한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내 파트너 아가씨인 사촌 언니는 코를 실룩거리며 날 비웃은 것 같았지만 그게 내가 알 바인가. 그러다 우리는 춤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네. 춤에 대한 열정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저는 춤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고 고백해요. 로테가 얘기했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음도 잘 안 맞는 피아노지만 그 앞에 앉아 서투르게 춤곡을 하나 연주한다면 기분이 좀 나아진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빨려 들어갔는지, 나의 영혼이 얼마나 그녀의 싱그러운 입술과 상기된 얼굴에 사로잡혔는지, 그녀의 훌륭한 생각이 담긴 말에 내가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이 모든 걸 상상할 수 있을 걸세. 그래, 곧 마차가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몽유병 환자가 된 것처럼 마차에서 내렸어. 꿈인 듯 어두운 세계 속에서 길을 잃어 환하게 밝은 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또한 알아채지 못했지. 내 파트너의 사촌 언니와 로테의 파트너인 두 명의 신사, 아우란드 씨와 앤 씨가 우리를 마중 나오고는 파트너를 데리고 갔어. 나도 내 파트너와 함께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지. 우리는 줄을 쥐어 미뉴에트를 추었어. 나는 여러 명의 아가씨들에게 춤을 청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끝맺지 못하기도 했지. 로테와 그녀의 파트너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네. 그녀의 파트너가 나와 같은 무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네는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녀의 춤은 모두가 봐야만 해. 그러니까 말일세, 그녀는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춤을 추고 있었어.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춤만이 오로지 전부인 듯.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며 몸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며 춤을 추곤 했었지. 그 순간 그녀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진 것만 같았다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컨트리 댄스를 같이 추자고 청했어. 그녀는 세 번째 같이 추자고 말하더군.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사랑스럽고 솔직하게 고백하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독일의 춤이라고 말했어. 이곳엔 관습이 있어요. 그녀는 나에게 설명했어. 독일 춤은 원래 파트너와 추는 거랍니다. 제 파트너는 왈츠에 서툴러서 그 춤에 벗어나게 해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당신의 파트너 또한 왈츠엔 익숙하지 않고요. 그런데 영국 춤을 출 때 당신이 왈츠를 잘 추시는 걸 보았죠. 독일 춤을 저와 같이 추시려면 지금 제 파트너에게 얘기해 보시죠. 저는 당신의 파트너에게 가서 얘기할게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그녀와 악수를 나누고는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우리의 파트너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도록 했다네. 그리고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어.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팔에 이리저리 감으며 춤을 추었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날렵하게 움직이던지. 이제 왈츠가 시작되어 우리는 행성이 된 것처럼 서로의 주위를 돌았어. 처음에 왈츠에 익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은 혼잡스러웠다네. 우리는 현명하게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 서툰 사람들이 홀에서 물러나자 멋지게 춤을 추었다네. 내 생에 그렇게 가볍고 즐겁게 춤을 춘 적은 없었어. 그 순간 난 사람이 아니었다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품을 안고 주변을 보기 힘들 정도로 번개처럼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네.
그리고 빌헬름,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언제까지나 같이 있고 싶은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과 왈츠를 추게 하지 않겠다고 내 굳게 맹세했다네. 만약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잃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세 번째 영국 춤에서는 우리는 두 번째에 섰네. 행렬 속에 춤추는 우리와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 표현으로 충만했으며 또 얼마나 순수하게 그지없는 기쁨으로 가득했는지 오직 신만이 아실 거라 믿네. 우린 어느 부인에게 다가갔어. 그 부인은 그리 젊진 않았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지. 그녀는 로트를 향해 미소를 지었으나 이내 경고라도 하듯 알베르트, 이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더군. 그 말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긴 듯했어. 알베르트가 누구죠? 내가 로트에게 물었어. 이 질문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녀가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큰 팔자형을 그리기 위해 잠시 서로에게 멀어져야만 했어. 우리가 다시 서로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녀는 생각이 가득 담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 숨길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지. 알베르트는 아주 훌륭한 신사분이죠.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분이고요. 그래. 그 말이 나에게 새롭지는 않았어. 오는 길에 들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와 미처 연관 지을 수가 없었지.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져 엉뚱하게 다른 커플 사이로 기어들어갔고 그 때문에 전체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다네. 로테가 급히 나를 이끌고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 아직 춤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 이미 오래전부터 번쩍이는 걸 보았지만 나는 그저 기온이 낮아진 탓이라고 둘러댔는데 이제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음악 소리가 묻힐 정도가 되었지. 세 명의 아가씨가 춤대열에 빠져나가자 그녀들의 파트너 또한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음악은 멈췄지.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지면 더 놀라는 것이 당연하겠지. 상반된 감정의 대비는 너무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니 말이야. 그런 연유로 어떤 아가씨는 구석에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자신의 귀를 막더군. 남자들 몇몇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 사이 나머지 무리는 커튼이 쳐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네. 방으로 들어가자 로테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의자를 동그랗게 모았어. 모두들 그곳에 앉히고는 게임을 하자고 했지. 그중 몇몇이 입맞춤이라는 달콤한 보상이라도 기대하는 듯 입을 내밀고는 의욕에 불태운 것을 나는 보았어. 숫자 색인 노래를 해요. 로테가 말했지. 전부 8명이군요. 자,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 테니 자기 차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숫자를 세고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숫자를 세는 거죠. 만약 틀면 뺨을 맞는 거예요. 숫자는 1000까지 세는 걸로 해요.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 아닌가. 그녀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원을 돌기 시작했어. 하나. 첫 번째 사람이 되자 다음 사람이 둘, 셋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그러자 로테가 점점 빨리 돌기 시작했고 한 명이 숫자를 틀렸어. 찰싹. 그러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바로 다음 사람도 숫자를 틀렸지. 또 찰싹. 그리고 점점 빨리 도는 거야. 나 역시 2번이나 틀려 뺨을 맞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 기뻤다네. 모두들 즐겁게 웃고 떠드는 사이 게임은 전을 세기도 전에 끝이 났어.
전동 분기가 그치기 시작한 거지. 나는 로테를 따라 홀로 나왔어. 가는 길에 로테가 말했지. 뺨을 맞느라 사람들이 날씨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나는 적당한 대꾸를 하지 못했지. 저야말로 말이죠. 로테가 말을 이었어. 정말 겁쟁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용기 있는 사람인 척 해버렸네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어. 이제 전동 소리는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고 아름다운 보슬비만이 땅을 적시고 있었지. 상쾌한 향을 머금은 따스한 공기가 이내 우리를 감싸 안았어. 그녀는 장틀에 발꿈치를 걸치고 서서 먼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네.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걸 보았다네. 로테는 그녀의 손을 내 손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 클럽슈터.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웅장한 송씨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던질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의 물결에 몸을 던지고야 말았어. 나는 주저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어. 신이시여, 당신께서 저의 이 눈빛에 담긴 공경심을 보았더라면 허나 나는 이제 당신의 신성한 이름이 세인들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6월 19일. 지난번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 내가 기억하는 건 새벽 2시 무렵 잠자리에 들었던 사실이야. 내가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자네에게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넌 자네를 아침까지 붙잡고 있었을 거야. 그래, 무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날의 일출은 정말이나 멋졌어. 이슬을 머금은 숲과 싱그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네. 우리와 동행하던 이들은 졸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에게도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어. 그러고는 자신은 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네. 당신이 잠들지 않는 한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둘 다 그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깨어 있었다네. 하녀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로테의 질문에 그녀의 아버지와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다고 전했지. 헤어지면서 나는 그녀에게 오늘 한 번 더 만나러 와도 되냐고 부탁했고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네. 그 순간 이후 해와 달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네. 그래, 나를 둘러싼 세상이 그날 이후로 모두 사라졌어.